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살기출 프린트 2페이지인데요. 이게 원래는 올해 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올해 출간을 못하고 내년에 이제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기출 분석집입니다. 거기 이제 문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페이지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으시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게끔 프린트를 드릴 거고요. OT를 진행했는데 제가 조금 1, 2월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제가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좀 정신이 없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적장애라고 하는 파트. 우선 이제 장특법에서 최근에 정신지체라고 하는 용어가 지적장애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진단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정신지체라고 하는 용어가 지적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적장애 파트가 이제 쉽지요. 너무 이제 기본 이론이고 영역도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는 것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맞추는데 내가 틀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에서 얼마나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더 꼼꼼히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를 총 4가지의 파트, 테마, 영역으로 나눴었는데요. 지적장애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눠놨지만 결국에는 서답형 문제로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작은 영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눠서 여기다 해놓은 거고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고, 중등 논술형 문제에서 2014년도에 적응 행동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논술형 문제하고 교직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주차에 따로 별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영역이 여기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10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후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DD의 11차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중특에서 인간 기능성의 틀이라고 하는 테마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더 출제될 것들은 많이 있지요. 자, 두 번째, 지적장애의 원인과 예방이라고 하는 테마. 여기서 이제 증후군별 행동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에서도 많이 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다중의원 접근법과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적장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면 대부분은 쉽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최근에 출제된 것이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교육과정 A 4번 문제가 단기 기억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쌍연합학습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쌍연합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교수 방법이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단기 기억을 보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적장애 특징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장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송충만 교수님 책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 있어서 뭐 최소 위험 가설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 일반 사례 교수법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개념들도 있지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적장애 강론서가 이제 최신에 나온 것이 송중만 교수님 외에 다수의 교수님이 쓰신
이제 지적장애 교육 2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왔죠. 새로 나왔는데요. 제가 우선 그 책을 사 봤습니다. 사 보니까 괜히 샀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줄을 좀 앞부분에 쳐놔가지고 이거 환불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판과 2판에서 변화된 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처음에 1판에서 냈을 때의 어떤 최신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문장의 정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거지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본 책이 김영일 교수님이 쓰신 지적장애 강론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쌍연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쌍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출제되었던 강론서에 출시되었던 강론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은희 교수님이 쓰신 정신지체라고 하는 책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책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영향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부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은 테마 1, 지적장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출제가 많이 안 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AIDD의 11차 정의의 구성 요소부터 한번 보면요.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적 기능성의 유의미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발달 시기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를 보면 5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지요? 한번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들하고 절사 기준을 한번 보면 지적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1차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지적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요인과 이제 특수 요인으로 나눠지는데, 특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활동을 수행할 때 작용하는 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특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활동을 할 때 특정 학업 기술과 관련되어 있거나 내가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능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다르게 일반 요일, 제네럴 팩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광범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피어만이 이야기한 개념인데, 11차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지적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업 기술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 광범위한 능력, 광범위한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런 지능이라는 것이 평균으로부터 -2 표준 편차 이하일 때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절사점이 -2 표준 편차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라는 것이 조금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 학생을 진단할 때 지적 기능성의 어떤 절사 기준이 -2 표준 편차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사용한 평가 도구의 강점과 제한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붙었고요. 사용한 검사 도구의 측정의 표준 오차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들도 붙었습니다. 그죠?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개사식으로 나눴었지요. 개념적
적응 행동, 사회적 적응 행동, 실제적 적응 행동으로 나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일 때 절사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적응 행동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이거나 아니면 전체의 영역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일 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달 시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18세 이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11차 정의에서 또는 그 이전 정의에서 이 발달 시기의 제한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발달기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장애와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 또는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라고 하는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발달 시기라고 하는 준거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5가지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차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 지적 장애가 갖고 있는 구성 요인 간의 관계를 토대로 살펴보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겠습니까? 다차원이라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라고 하는 차원,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차원,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 참여, 맥락이라고 하는 5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런 5가지 차원이 인간 기능성에 제한을 갖고 온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그죠? 지적 장애라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이런 5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능이라고 하는 요소,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요소, 건강이라고 하는 요소는 무슨 요소입니까? 개인적인 요소입니다. 개인 내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니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맥락이라는 것은 개인을 둘러싼 배경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개인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차원적 모델에서 첫 번째로 잡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학생의 내적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에 있는 개인적 요소뿐만이 아니고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 단일 요인이 아니고 다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의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 기능성에 제한이 발생한다. 지적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잡아야 될 2번째 포인트는 뭐다? 중간에 지원이라고 하는 중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을 때 인간의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차원적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적 장애라는 것은 단일 요인이 아니고 다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고요. 이렇게 발생한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을 때에 앞에 있는 5가지 다차원적인 요소하고 제한성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가지의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반복하면 지적 장애라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개인적 요소뿐만이 아니고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적 장애가 발생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하고요.
사회적인 요구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원을 제공하면 뭐다?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지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원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자연적 지원이라 서비스 중심의 지원. 자연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동이 그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뭐 가족이라든가 동료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서비스 중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치료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법률가라든가 특수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반복되면서 거듭되면서부터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 역사적으로 바뀐 지원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8차 이전하고 다음 9차, 10차하고 11차 정의 지원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차 이전에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 대상 또는 지적장애 학생을 분류할 때 무엇의 기준에서 분류를 했냐라고 하면 지능 지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죠.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교육 가능하냐, 훈련 가능하냐, 보호 가능하냐 이미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차 이전에서는 이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을 보다 고정되어 있는 특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정되어 있는 특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차하고 10차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지원의 요구 강도. 이 학생이 어떤 지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단서를 답니다. 이런 지원의 유형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지원 요구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유형으로 지원 유형을 또는 지적장애의 분류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유형은 뭐다? 변화할 수 있다. 뭐하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 다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아니고요. 변화가 가능한 하나의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변화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죠.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무슨 패러다임으로? 지원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차 정의에서는요. 9차 정의와 10차 정의에서 이야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9차, 10차 정의에서 분류했던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명명적인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명명적 체계. 왜 그렇겠습니까? 지원의 유형을 갖다가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는다면 모든 지적장애 아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아동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여기 다처적 모델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네 가지 유형이 아니고 각자가 처해 있는 이 5가지의 다차원적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적인 명명적인 분류로 지원의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맥락을 이해하겠죠. 생태학적 맥락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개인의 지원 요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지원 요구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 계획이라는 것은 네 가지 어떤 특정적 분류에 따른 지원 계획이 아니고요. 그죠? 개별화된, 맞춤화된 지원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8차에서 9차로 넘어오면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또 9차, 10차에 있는 지원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11차 정의에서 계승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지원 과정에 관한 것들 한번 보면요. 자, 그럼 이런 지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총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생의 삶의 경험과 목표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지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원 계획을 당연히 개발하고 시행해야겠죠. 시행하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시행을 했으면 진전을 점검하고, 마지막에 평가하겠죠. 어떤 개인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뭐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지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가지 유형으로 특정적 분류 체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적합화되려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맥락을 갖다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경험이나 목표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중심 계획, 개인중심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제가 됐지요. 개인중심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중심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중심의 계획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관중심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모이고요,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아동이나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참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참고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들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이와 반대되는 개인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인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겁니다. 장애 학생 당사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학생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로 장애학생 당사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장애학생 당사자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주변인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학생을 중심에 둬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중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회의 개최했을 때는 제일 먼저 누구 섭외됩니까? 학생을 섭외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학생이 장애가 정말 심하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하더라도 학생을 회의장으로 불러서 이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는 부분, 불만족하는 부분, 선호도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 순서는 누가 먼저 발언하겠습니까? 장애학생 당사자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변인이 발언을 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전문가가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학생의 요구 또는 그 주변인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왜? 현실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장애가 중화해서 어떤 기능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재정이라든가 현실적인 지원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다? 개인 중심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재정 상태나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오직 장애 학생의 선호도에만 근거해서 꿈과 선호도에만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중심 계획을 출제하신 그 분이 또는 그 문제의 구성 자체가 그 전환교육 파트랑 같이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적장애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보고요. 나중에 전환교육을 할 때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AIDD에서 지원 과정을 수립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환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PBS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IEP를 수립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특정 한 파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론서에 보면은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불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가서 학생의 지원 요구가 무엇인지 디테일한 지원 요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거, 면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라고 볼 수가 있죠. 표준화된 검사에서는 최근에 출시되었던 미국에 있는 그 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네요. 자, 4페이지 2013학년도 추가 중등 정동 A 서술형 5번 문제. 자, 가로 1번부터 보면 2010년 11차 AIDD 지적장애 정의 및 지원 체계에 근거하여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분석 의견을 보면요. 개념적 적응 행동에 비해 무슨 적응 행동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찰 내용 보면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으며 화폐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적 적응 행동에서는 우수한 수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개념적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금전의 개념은 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계산하지 못한다면 개념적 적응 행동 기술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 적응 행동 기술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낮고 학급 및 도서실에서의 규칙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원 방안을 보면 도서실 이용 규칙에 대해 지도하고 도서 대출과 반납을 위해 도서실 이용 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무슨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이나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간헐적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11차 정의에서는 명명적 분류라고 하는 것, 특정 분류 체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했죠. 벗어나서 개별화된 맞춤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간제 확전이라는 것을 다시 들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출제할 교수님이 11차 정의에 정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보다 유동적으로 조금 절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체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에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절충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아동을 다 간제 확전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가 이 아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맞춤화되게 지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마침 간제 확전의 어떤 특정 유형에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허용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런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을 것 같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의 문제를 보면
자, 2010년 11차 AIDD에서는 지적장애 정의와 그 정의를 적용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가정들을 제시해줬다. 이 중에서 가해 정보를 바탕으로 리을을 해석하는 데 고려돼야 할 가정 두 가지를 써라. 우선 가해 정보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해 정보를 보면 중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정보는 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정보를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여 한국어 어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했다, 한국어 어휘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 두 가지를 써라라고 얘기했으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가정 1의 내용, 가정 2의 내용이 해당이 돼야겠지요. 가정 1의 내용은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은 그 개인 동년배와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있는 가정은 타당한 평가는 의사소통, 감각과 운동 및 행동 요인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문화와 언어에서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되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가정들을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5가지의 가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6페이지를 보면요. 2016년 중등전공 A 기입형 3번 문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AIDD의 11차 정의에서 제시한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이다. 이것을 갖다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차원적 틀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자, 이 개념적 틀을 통해 지적 장애를 이해하는 데 강조되는 점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정답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강조점이 뭐냐라고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강조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론서에 강조점은 이것이다라고 써 있으면 모르는데요. 안 써 있어요. 그죠? 안 써 있고 또 그나마 쓰여 있는 것들도 좀 정리해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조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영역에서도 추려서 서브노트에 통합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추려놓지 않으면요, 그 키워드가 들어가게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난해한 것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문장으로 정선을 해서 서브노트에 통합을 하고 암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뭐다? 지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일 요인이 아니고 다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거기 있는 개인적 요소에 해당되는 지적 능력, 적응 행동,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 참여라고 하는 환경적인 측면, 맥락이라고 하는 개인과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 총 5가지의 어떤 다차원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이러한 제한성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을 때 다차원적 요소와 인간 기능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2가지의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문장으로 정선해가지고 답을 쓰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강론 자료 19 페이지로는 이제 45페이지인데요. 이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 인간 기능성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강론서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의 정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1992년 이제 9차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9차 정의에서 이 다차원적 틀이라는 것이 처음 발생을 했고요.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11차 정의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승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로 1번에 보면 이제 유사성부터 보면
이제 9차 정의의 다차원적 모델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삼각형 왼편에 보면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오른쪽에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능력에는 지능과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거, 환경에는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다? 장애라는 것이 개인적인 요소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하게 돼서 기능성의 제한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다시 이런 것들은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 이번에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면요. 2002년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지요. 여기는 11차의 정의와 뭐 별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는 9차 정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차원 5에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추가됐냐면 WHO의 ICF의 모델과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이제 10차 정의하고 별다를 게 없는데요. 세 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건강, 네 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참여의 위치 정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10차 정의와 11차 정의에서 바뀐 것이 전혀 없고 차원에서 위치가 살짝 바뀌었다 정도. 그러니까 세 번째 차원 건강하고 네 번째 차원 참여라는 것이 그 앞에서는 서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뀐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수정 발전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사성 2에 보면요. 가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면 1992년과 2002년, 2010년의 정의 개념적 틀은 기본적으로 지적 장애인 개인 환경에 대한 모든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지적 장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능성과 관련한 다차원적 영향들은 개인에게 유용한 지원을 통해서 교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보면 개인의 기능성에 대한 이 틀은 지적 장애의 표출이 5가지 다차원과 개별화된 지원 사이에서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원 요구와 기능성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가 강조점을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를 할까요?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즉, 이는 지적장애를 특성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그의 환경 특성과 기대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즉 상태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변화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중개적 역할을 하는 지원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강조점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문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정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차별점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면 1992년의 정의는 개인적 요인인 능력을 삼각형의 왼쪽 변에 위치시킴으로써 지적장애의 기능적 한계를 다른 원인과 관련된 기능상의 한계와 구별하고 있다. 삼각형의 한 변에만 개인적 측면을 두는 것은 지적장애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요소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에는 삼각형의 양 날개에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2002년과 2010년의 모형에서는 지적장애의 다차원과 지원이 개인의 기능성에 작용할 수 있는 중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차원성은 지적 능력, 적응 행동, 참여, 상호작용, 사회적 역할, 건강, 맥락 등을
종합적 요소가 지적장애 개인의 기능에 작용할 수 있음을 뭐 묘사하고 있다. 뭐 별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명백하게 이것을 출제할 수 있는 차이점은 아닌 것 같고요. 수정, 발전, 계승, 보완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페이지에는 송준만 교수님이 쓰신 지적장애와 교육 2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담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인간기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은 지적장애를 인간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생태학적이며 다면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개념화하며 개인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별표 하나 하시고요. 아까 김영일 교수님 책에서 강조점 2개 아까 별표했지요. 송중만 교수님 책에서 지금 별표한 것이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구절 말고는 답을 쓸 만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로 답이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딱 봐도 애매합니다. 자, 세 번째. 지원 정도 척도라고 하는 거, 이제 시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지원 정도 척도라고도 얘기하고 지원 강도 척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는 뭐 이 시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학생의 지원의 요구를 파악할 때는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맞춤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스 검사를 쓰든 관찰을 쓰든 뭐를 쓰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제 제가 또 수업을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 시스 검사라고 하는 것이 뭐 2판에서 조금 보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면은 뭐 이제 1판에 비해서는 보강됐지만 지금 패스워드에 실린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자, 가로 1번의 특징을 한번 보면 지원 정도 척도는 지원이 각 활동에 얼마나 자주 요구되는지 빈도라고 쓰여 있고요. 지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지원 시간이라고 쓰여 있지요. 어떤 유형의 지원이 필요한 건지 지원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빈도라고 하는 거, 지원 시간이라고 하는 거, 지원 유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간제 확정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지원 시간이나 빈도나 유형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시스는 표준화된 검사로 지원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어느 지원 영역에 어떤 유형의 지원이 얼마나 빈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한 후 단순히 분석하는 틀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분류하는 틀이 아니고요. 분석하는 틀인 겁니다.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시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지원의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해 본 후에 맞춤화된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보면요. 대상 연령이 16세부터 72세까지래요. 초특은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는 상관이 없고요. 면접지와 3장의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장으로 되는데 1장에서는 지원 요구 척도라고 하는 것, 2장은 보충용 안전과 옹호에 대한 검사, 이제 보충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요구 지수를 결정할 때는 2장에 해당되는 척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맨 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예외적인 의학적이고 행동적인 지원 요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상태, 문제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위 영역에 대한 거 외워야 될까요? 저는 뭐 외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거 낸다면 정말 단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밑에 소금사가 뭐가 있는지를 매뉴얼 보면 다 아는데,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구성을 한번 보면 이 지원 척도에서 평가되는 지원 빈도란,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평가할 수 있는 건 지원 빈도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일일 지원 시간이라는 측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에 대한 것들. 세 번째, 지원 유형에 대한 거, 지원할 때 어떤 성격의 지원 유형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두 0점에서 4점 척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0점에서 4점 척도니까 총 0, 1, 2, 3, 4, 총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론서나 강론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 행동 검사와 그 다음에 지원 정도 척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나올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뭐 지능 검사와 뭐 학업 검사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강론서에 서술되어 있으니까 적응 행동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가를 사정하는 것이고 지원 강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 학생이 얼마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사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문제 드린 거 하나 볼까요? 오늘 제가 한 장짜리로 추가 문제 드린 게 있는데 객관식 문제 그거 하나 보시면 객관식 시험에서 11차 정의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전에 언급된 정의는요. 사실 11차 정의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 핵심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11차 AAIDD가 발표한 지적장애의 정의 및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었죠.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장애를 한 개인이 지닌 결함의 의미로 본다면 지적장애라고 하는 용어는 장애를 한 개인이 지닌 개인 내차에 초점을 둔 능력의 불일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적장애에서 용어가 변경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어떤 지적장애의 최신 이론, 최신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지적장애라고 하는 용어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덜 불편하고 덜 낙인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첫 번째 이유로 이야기한 지적장애의 최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차원적 모델 또는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과 연관되어 있던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강력점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장애를 한 개인이 지닌 개인 내차에 초점을 뒀다. 개인 내차, 능력의 불일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정의에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은 학생의 개인 내차로 인해서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 내차에 초점을 뒀다. 그 앞에서는 뭡니까? 결함의 의미로 본다면 개인 내차와 결함의 의미가 뭐가 다릅니까? 두 개 똑같은 건데 비슷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그라미 2번 10차 정의와 동일하게 지능지수의 절사점은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 이하이고 75 이상도 포함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하는 거. 2표준 편차 이하라고 한다면 DIQ 점수, 편차 점수, 뭐 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70 이하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선 75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75 이상도 포함할 때는 8차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인간 기능성에 대한 개념적 틀은 기능성, 장애 및 건강의 국제분류 ICF 모델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죠. 일관성을 갖고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지원 모델은 개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맞습니까? 일상적인 것도 맞는데요. 보편적인 지원은 아니죠.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개별화된 특별한 요구와 어떤 지원 강도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정 키워드에
지역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와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 정도로는 어떤 활용성이 있겠네요. 자, 동그라미 5번. 지원 유형에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인적 물적 지원과 자연적인 서비스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연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개인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정답은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7페이지 테마 2 지적장애의 원인 및 예방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중등 전공 A 기평 8번 문제. 행동 표현형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행동 표현형과 관련된 문제는 객관식 시험에서도 자주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 표현형과 관련된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순차 처리와 이제 동시 처리가 있잖아요, 그죠? 순차 처리, 동시 처리가 있는데 보통 순차 처리를 할 때는 좌뇌가 활성화되고요, 동시 처리를 했을 때는 이제 우뇌가 활성화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차 처리를 했을 때 순차 처리에 해당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적 과제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우리는. 그죠? 동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시공간적 과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시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시 한 거죠. 책에는 동일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스크 3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뇌는 언어성, 우뇌는 동작성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적 과제를 주더라도 언어적 과제가 순차 처리가 아니고 동시 처리될 수 있는 과제를 준다면 좌뇌가 활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뇌가 활성화되더라라는 것이 최신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적 과제를 처리한다고 좌뇌가 활성되는 것은 아니더라. 시공간적인 과제를 처리한다고 반드시 우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송중만 교수님 강론서에 있는 이 행동 표현에 대한 표를 보면 AIDD에서 나온 거 하고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거 두 개를 짬뽕해 놨거든요. 짬뽕한 거 보면은 서로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서로 본인의 생각으로 매칭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윌리엄스 증후군, 그리고 이제 프레더 윌리 증후군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A 한번 읽어보면, 윌리엄스 증후군을 지닌 학생들의 과제 수행 특성을 보면 다른 과제에 비해 언어 및 청각적 과제를 잘하는 편이므로 말 이어 전달하기, 지시 듣고 미션 수행하기 등의 활동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더 윌리 증후군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과제에 비해서 시공간적 과제를 잘하는 편이므로 퍼즐 조각 맞추기, 그림 모자이크 완성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가끔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언급이 되었을 때는 주로 식탐과 관련된 주제가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식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식탐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하고 그 비만이 합병증을 갖고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에 해결 방법 뭐겠습니까? 식이 조절이라고 하는 거,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들이 여기에 반드시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요. 그 행동 표현형과 관련해서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뭐냐면 모든 증후군이 똑같은 행동 표현형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특정 증후군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지 동일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잉 해석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의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특정 증후군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이 표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제되면 앞에 있는 것이 출제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이 출제되겠습니까? 둘 다 출제될 수 있는데 보다 세련되게 출제하려면 왜 그 행동 표현을 동일한 증후를 갖고 있다고 동일한 증세를 나타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써라 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세련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서브노트에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8페이지 2016년 초등교육과정 A 서술형 4번 문제. 자, 가로 1번. 기억 중에서 2차적 예방의 예를 한 가지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장애의 원인과 예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맞춰라 라는 측면에서 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면 1차, 2차, 3차적 예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적 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방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방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면요. 그 밑에 강교사 읽어보면 저도 생의학적인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행동적 위험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정신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중 위험 요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중 위험 요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애라는 것이 생이학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위험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생의학적 원인, 사회적 원인, 교육적 원인, 행동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중 위험 요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예방하려면 아까 봤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해당되는 뭡니까? 예방 지원 전략이라는 것을 써야겠죠. 그런데 예방 지원 전략이라는 것을 쓸 때 단순히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했던 다차원적 위험 요인 접근법이라고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포괄적 예방 지원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표정하고 있죠? 처음 듣나요? 포괄적 예방 지원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포괄적 예방 지원 전략의 요소는 앞에 이야기했던 다중 위험 요인 접근법에 있는 어떤 그 요인과 관련된 네 가지 요인들, 또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시기에 관한 것들, 또 예방 지원 전략에 있는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3차 예방에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서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론 자료 20 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핵심 강론 자료 20에 48페이지. 포괄적 예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포괄적 예방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개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의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된 포괄적 예방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고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생의학적 원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지요. 1번에 별표 하나를 해 두시고요. 별로 안 중요해 보였죠. 하나 더. 그런데 문제 낼 수 있겠죠. 포괄적 예방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 써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동그라미 3번에 그 포괄적 예방 지원 전략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범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위험요인 접근법에 있는 생의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행동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에 따라 확인된 위험 요인들을 서술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방 지원 전략에 해당되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오른쪽에 서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 구분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표에 보면은 이것이 다 구분되게끔 나와 있는 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있으니까 한번 보면 1단계에서는 특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위험 요인과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여 기술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범주에 해당되는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왼쪽 표에 기록을 하게 되고 2단계는 확인된 위험 요인과 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다룰 수 있는 예방 전략을 기술하게 된다라는 것. 3단계에서는 지원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서 기능이 향상되고 건강한 상태를 회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총 세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예방적 지원 전략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애나 질병 자체가 애초부터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뭐가 있을까요? 임산부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술이라든가 어떤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지요.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어떤 이미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로는 PKU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이로 인해서 기능에 어려움이 제한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을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예방에 예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PKU와 관련된 부분들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뭐 식이요법을 뭐 중지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체중아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체중아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관리나 치료를 하게 한다라는 부분들도 여기 정답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니은의 예를 한 가지 드시오. 행동적인 위험 요인의 예를 넣어라. 이거 너무나 많지요. 부모의 약물 복용, 음주, 흡연, 미성숙, 뭐 양육, 거부, 유기, 아동학대 및 방치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가로 3번. 디귿에서 미음에서 잘못된 것을 한 가지 골라 기호를 쓰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5교사 디귿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디귿, 주거 환경 속에서 납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정신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거 환경을 정비, 규제하는 것은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납중독이라든가 또는 기형을 발생시키는 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리를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모를 쓰게 하는 것은 3차 예방에 해당이 된다. 이건 3차 예방이 아니죠. 애초부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예방에 해당되는 중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음도 한번 볼까요? 장애 학생의 건강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3차 예방이 되겠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을이 잘못됐는데 리을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잘못됐는지 써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A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A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술문으로 썼다고 쳐요. 이 학생은 A라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를 써라 그러면 A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보다 자세히 써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뇌손상의 방지는 장애 자체의 출현을 예방하기 때문에 3차 예방이 아니라 1차 예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에 해당된다. 그 앞에 이유를 써줘야겠지요. 물론 모든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없는 형식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써야지 채점 요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9페이지. 2016년도 유아교육과정 B 서술형 7번 문제, 가로 1번. 기업과 비읍에 해당하는 장애 위험 조건을 각각 써라. 자, 기억을 보면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년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대요. 사회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비읍을 보면 출생 시 1.8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생의학적 요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특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적인 특수교육학 말고 유아특수개론이라고 하는 것들, 강론이라고 하는 것들 따로 공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문제를 푼 겁니까? AIDD에 근거해서 문제를 푼 건데 또 특정 그 유아특수 강론서에서는 이것을 AIDD의 다중위험요인 접근법 말고 다른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특이 아니라면 우선은 그 AIDD의 네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요. 유특이라면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풀어봤는데요. 하나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적장애 외에 지금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생의학적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단순히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생의학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 총 두 가지의 원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요인하고요.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색체 정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눠보면 지금 유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상염색체, 우성유전, 그 다음에 상염색체 열성유전장애, 그 다음에 염색체 유전장애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에 어떤 증후군들이 해당되는지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되고요. 지금 상염색체 열성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선천성 대사장애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더라. 어떤 특정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을 갖고 오게 되더라. 따라서 어떤 특정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성분이 체내에 축적될 것이고 축적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어떤 선별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들을 해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유전은 아까 물려받았다 그랬고 염색체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세포 안에 염색체가 몇 쌍이 있습니까? 23쌍이 있죠. 23쌍이 있고 23쌍이라고 하는 것은 46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태어나려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도 46개가 있을 거고 어머니가 4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계속 염색체 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번식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갖다가 23개로 줄여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3개로 줄이죠. 그 다음에 만나서 46개가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23쌍의 염색체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세포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야지 몸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열하는 과정에서의 배열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염색체의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것을. 자, 그래서 염색체 이상과 관련한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나눠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염색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비분리. 그 다음에 모자이즘이라고 하는 것. 자, 모자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섞임증 이렇게 얘기하나요? 섞임증. 전자. 결실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 결실. 자, 3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특정 염색체가 하나의 쌍, 두 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 개인 거죠. 그죠? 세 개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세포가 감수 분열을 할 때에 하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하나가 다른 쪽에 더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 뭐의 문제입니까? 염색체 수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염색체라고 하는 거, 비분리라고 하는 증상은 다운 증후군에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염색체라는 것이 뭐 21번에 있느냐, 15번에 있느냐, 18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증후군으로 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자이즘, 섞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떤 염색체가 들어있는 어떤 세포에는 3염색체가 있고요. 어떤 세포에는 3염색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염색체 두 개 하나의 쌍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에 21번 염색체가 3염색체다라고 하면 세포가 하나 있으면 세포에 21번 염색체가 몇 개겠습니까? 총 3개겠죠. 그죠? 3개일 거예요. 그러면 3염색체, 비분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세포마다 21번 염색체가 다 3개인 거죠. 다 3개인 겁니다. 그런데 모자이즘, 섞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에는 21번 염색체가 3개인데요. 어떤 세포는 2개, 정상인 겁니다. 또 어떤 세포에는 3개인데요. 어떤 세포에는 정상 2개인 겁니다. 뭐겠습니까? 섞인 거죠. 정상적인 세포와 비정상적인 세포가 공존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모자이즘, 섞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이것도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염색체 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색체의 위치가 서로 바뀌거나 또는 특정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 쌍에 가서 붙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의 어떤 특정 물질이 결손된 경우, 그러니까 염색체의 가지의 특정 부분이 결실된 경우,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짧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자라는 것은 가지가 좀 긴 가지를 이야기하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염색체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방식으로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핵심 강론 자료 21번에 있으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테마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